49편 사라진 사람들, 남겨진 고독. 꿈에서 깨어난 다음 날, 가람은 유령처럼 자신의 집을 배회했다. 모든 것이 익숙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낯설었다. 어머니는 아침부터 전화해서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언제까지 방구석에 처박혀 있을 거냐고, 친구 누구는 대기업에 취직했다는 어제의 그를 절망케 했던 똑같은 레퍼토리였다. 하지만 가람은 더 이상 그 말에 상처받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그는 전화기 너머의 어머니 목소리를 들으며 촬영장에서 자신을 살뜰히 챙겨주던 의상팀의 할머니를 떠올렸다. 친구들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술이나 한잔하자는 가벼운 안부 인사. 그는 답장을 할 수가 없었다. 그들에게 자신은 여전히 똑같은 김가람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예전의 김가람이 아니었다. 수년의 세월과 수많은 만남과 이별의 경험이 그의 영혼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친구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사실 나는 다른 세상에서 몇 년을 살다 왔어. 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자신의 방문을 걸어 잠갔다. 그리고 컴퓨터를 켰다. 그는 미친 듯이 필사적으로 검색창에 이름들을 입력하기 시작했다. 실베스터 스텔론. 화면 가득 자신이 몇 년간 살아왔던 그 얼굴이 나타났다. 그가 출연했던 영화 목록, 그의 사생활에 대한 기사들, 그리고 영화 로키에 대한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클릭했다. 촬영장 사진들이 화면에 나타났다. 그가 서 있었던 바로 그 장소, 그가 입었던 바로 그 의상, 그가 만졌던 바로 그 소품들. 모든 것이 똑같았다. 하지만 그 사진 속의 인물들은 자신이 알던 그 사람들이 아니었다. 사진 속의 스텔론은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명백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의 옆에서 웃고 있는 탈리아 샤이어, 칼 웨더스, 버트 영. 그들은 가람이 알던, 함께 땀 흘리고 서로를 격려했던 동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가람의 기억과 똑같은 얼굴을 한 낯선 배우들일 뿐이었다. 그는 깊은 혼란에 휩싸였다. 그렇다면 자신이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은 무엇이었단 말인가? 그들과 나누었던 우정과 신뢰, 함께 울고 웃었던 그 모든 순간들은 한낱 자신의 망상에 불과했단 말인가? 그는 자신의 기억 전체를 부정당하는 듯한 끔찍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그는 진짜 스텔론의 삶에 잠시 빙의했던 유령이었을까? 그는 버커스를 검색했다. 화면에는 스텔론이 실제로 키웠던 불마스티프의 사진이 나타났다. 자신의 버커스와 똑같이 생긴 게. 사진 속의 스텔론은 버커스를 사랑스럽게 끌어안고 있었다. 스텔론에게도 버커스는 소중한 가족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이 버커스를 팔아야만 했던 그 찢어지는 고통과 녀석을 되찾았을 때의 그 벅찬 기쁨은 무엇이었을까? 그 순간 그의 감정의 둑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책상에 엎드려 소리내어 울었다. 그는 사라져 버린 사람들을 위해 울었다. 더 이상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는 자신의 친구들을 위해,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 울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자신의 기억을 공유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는 수많은 인파 속의 섬처럼 완벽하게 혼자였다. 돌아왔지만 그는 아무데도 속하지 못했다. 그의 육체는 서울에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필라델피아의 촬영장에 남겨져 있었다. 그의 귀환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깊고 근원적인 고독의 시작이었다. 50편, 나의 방, 나의 아버지. 며칠 동안 가람은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는 사라진 세상에 대한 애도를 치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기억이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모든 것은 그가 온몸으로 겪어낸 진실이었다. 그는 그 진실을 자기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묻기로 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오직 자신만이 간직할 비밀의 방을 만들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의 변화를 몰카히 지켜보고 있었다. 아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절망에 빠져 있지는 않았지만 훨씬 더 깊은 슬픔에 잠겨 있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아주 긴 여행에서 돌아와 모든 것이 변해버린 고향을 바라보는 나그네처럼. 그날 저녁, 아버지는 다시 가람의 방문을 노크했다. 손에는 낡은 비디오 테이프 몇 개가 들려 있었다. 내 어릴 때 좋아하던 영화들이다. 간만에 한 편 같이 볼까? 아버지는 로키라는 영화가 아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알지 못했다. 그저 그날 밤 아들이 그 영화를 보며 무언가 깊은 감명을 받았을 것이라고 짐작할 뿐이었다. 그리고 지금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좋은 이야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가람은 아버지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거실 소파에 앉았다. 아버지 같은 영화는 오래된 한국 영화였다.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과 화해를 그린 투박하지만 진한 감동이 있는 영화. 영화를 보는 가람의 눈은 이전과 달랐다. 그는 더 이상 수동적인 관객이 아니었다. 그는 감독의 눈으로 카메라의 움직임을 쫓았고 작가의 눈으로 대사의 의미를 파악했으며 배우의 눈으로 인물들의 감정선을 분석했다. 그는 이제 이야기의 문법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갔다. 아버지는 습관처럼 텔레비전을 끄려 했다. 아버지, 잠시만요. 가람이 아버지를 말렸다. 그는 엔딩 크레딧이 모두 올라갈 때까지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스태프들의 이름. 그는 이제 저 이름 하나하나에 얼마나 많은 땀과 노력이 담겨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좋은 영화네요. 가람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는 아들의 의외의 반응에 조금 놀란 듯했다. 그러냐? 네.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아주는 장면이요. 감독은 그 장면을 멀리서 찍었죠. 두 사람의 화해를 관객에게 강요하는 대신 그저 조용히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그게 더 큰 울림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는 영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인물의 감정 변화, 연출가의 의도, 이야기의 구조에 대해서. 아버지는 평생 처음으로 아들과 영화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아들은 더 이상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가 아니었다. 그는 자기만의 시선으로 세상을 분석할 줄 아는 깊이를 가진 한 명의 어른이 되어 있었다. 대화는 오랫동안 이어졌다. 그날 밤, 아버지는 아들의 방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문을 열어 잠든 아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이불을 턱밑까지 덮어주었다.
가람은 자신의 방, 자신의 침대에 누워 있었다. 창밖은 어두웠지만 그의 마음은 평온했다. 그는 사라진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 대신 지금 자신의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고 있었다. 아버지, 그는 이 세상에서 자신을 지지해주는 단 한 사람의 존재를 확인했다. 그는 더 이상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의 방은 더 이상 실패의 공간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의 새로운 링이었다. 그는 길고 길었던 여정의 마침표를 찍고 마침내 이 현실의 땅에 두 발을 굳건히 내디딜 준비를 마쳤다. 51편, 현실의 무게, 32번째 탈락 통보. 아버지와의 대화가 끝난 후 가람은 아주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을 잤다. 악몽도 다른 세상에 대한 그리움도 없었다. 그는 온전히 김가람으로서 자신의 방, 자신의 침대에서 아침을 맞았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은 여전히 눈부셨지만 더 이상 그를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그저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따뜻한 신호일 뿐이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켰다. 몸은 예전처럼 평범하고 마른 청년의 몸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힘이 넘치는 것 같았다. 수년간의 고된 훈련으로 다져진 강인한 정신이 그의 육체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는 아주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을 하기 위해 책상 앞 의자에 앉았다. 바로 자신의 현실을 마주하는 일이었다. 그는 컴퓨터 전원을 켰다. 윙 하는 소리와 함께 모니터 화면이 밝아졌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취업정보 사이트의 즐겨찾기 목록과 수십 개의 회사에 보냈던 이력서 파일들이었다. 예전에 그였다면 이 화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혔을 것이다. 이 모니터는 그에게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과도 같았다. 하지만 지금 그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는 조용히 그리고 담담하게 자신의 전적을 살펴보았다. 수십 번이 지원, 그리고 수십 번이 실패. 그는 이메일 함을 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다른 세상으로 떠나기 직전 받았던 32번째 탈락 통보 메일을 발견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메일을 클릭했다. 김가람님께 저희 555 채용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에 뛰어난 역량에도 불구하고 이번 채용은 T5위 한계로 인해 아쉽게도 다음 기회를 기약하게 되었습니다. 김가람님의 그는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메일을 읽어내려갔다. 예전에는 이 뛰어난 역량에도 불구하고라는 위선적인 문장이 그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하지만 지금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마저 번지고 있었다. 그는 스텔론의 삶을 떠올렸다. 자신의 목소리와 얼굴 때문에 문전박대당했던 수백 번의 오디션. 자신의 영혼이 담긴 각본을 팔기 위해 멱살을 잡히고 내동댕이 쳐졌던 순간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제작자들과 벌였던 그 살떨리는 협상. 그 모든 것에 비하면 지금 이 차가운 모니터 화면 속의 정중한 거절은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 이것은 그의 존재에 대한 거부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저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가 수많은 서류 더미 속에서 내린 기계적인 판단일 뿐이었다. 이것은 개인적인 패배가 아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작은 실패에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히지 않기로 했다. 그는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삭제 버튼을 눌렀다. 32번째 실패는 그렇게 그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졌다. 그는 다시 취업 정보 사이트를 열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마 식으로 이력서를 난사하지 않았다. 그는 회사를 하나하나 신중하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은 무엇인지, 자신이 가진 역량과 경험이 그곳에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그는 마치 권투 시합을 앞둔 선수처럼 상대를 철저히 분석하고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패배자의 불안함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아는 파이터의 명료함과 자신감이 서려 있었다. 현실의 무게는 여전히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지만 그는 이제 그 무게를 버텨낼 수 있는 단단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진짜 첫 번째 라운드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52편, 변해버린 눈빛. 며칠 후 가람은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섰다. 그의 마음을 짓누르던 어둠이 걷히자 그는 다시 세상과 소통하고 싶어졌다. 그가 먼저 연락하자 친구들은 놀라워하며 반겼다. 그들은 예전처럼 동네의 허름한 술집에 모였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여전했다. 그들은 회사 상사에 대한 불평, 오르지 않는 월급에 대한 한탄,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안주 삼아 술잔을 기울였다. 아, 정말 회사 때려치우고 싶다. 매일 아침 지옥으로 출근하는 기분이야. 다음 달 카드값은 또 어떻게 막냐. 결혼은커녕 연애도 사치다. 사치. 그들의 대화는 돌고 도는 쳇바퀴처럼 언제나 똑같은 절망으로 귀결되었다. 가람은 말없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술잔을 비웠다. 예전에는 그 역시 이 절망의 합창에 참여하는 일원이었지만 지금 그는 한 발짝 떨어진 관객이 된 기분이었다. 가람아, 너는 요즘 어떠냐? 일은 좀 알아보고 있고. 한 친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그들은 가람에게서 늘 듣던 우울한 대답과 깊은 한숨을 기대하고 있었다. 어렵네. 쉽지 않아. 가람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의 대답은 예전과 같았지만 풍기는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기 연민이나 패배감이 없었다. 그저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듯한 차분함이 있었다. 그래도 어떻게든 되겠지. 계속 두드려봐야지. 그의 덧붙인 말에 친구들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들에게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낯선 희망의 언어였다. 야, 너 뭐 좋은 일 있냐? 사람이 좀 변한 것 같은데. 한 친구가 그의 얼굴을 뜯어보며 말했다. 뭐가? 모르겠다. 그냥 눈빛이 좀 달라졌어. 예전에는 맨날 땅만 쳐다보고 다니더니. 그의 말대로였다. 가람의 눈은 더 이상 불안하게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친구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화했다. 그의 시선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단단한 심지가 박혀있는 것 같았다. 그때 다른 친구가 예전처럼 가람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야, 너무 기죽지 마. 정 안 되면 눈높이를 좀 낮춰보는 것도 방법이야.
일단 아무데나 들어가서 경력이라도 쌓아야지. 예전에 가람이었다면 그 위로를 가장한 충고에 속으로 분노하거나 상처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달랐다.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걱정해줘서 고맙다. 근데 괜찮아. 나는 내가 뭘 위해 싸우는지 아니까. 초반 라운드에 쉽게 쓰러질 생각은 없어. 라운드. 친구들은 그의 알 수 없는 권투 용어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 앉아있는 친구가 어딘가 모르게 아주 멀리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는 술자리가 끝나기 전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이 패배주의적인 분위기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그는 친구들에게 인사를 하고 술집을 나섰다. 밤거리를 혼자 걸으며 그는 자신의 변화를 실감했다. 그는 더 이상 친구들의 절망에 공감할 수 없었다. 그것은 그가 오만해졌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저 절망의 가장 깊은 바닥까지 내려가 보았고 그곳에서 자신의 힘으로 기어나온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길가 상점의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여전히 초라한 취업준비생 김가람의 모습. 하지만 그 안에서 자신을 마주보고 있는 눈빛은 분명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 그것은 세계 챔피언과 15라운드를 싸우고도 끝내 쓰러지지 않았던 한 남자의 눈빛이었다. 53편, 호랑이의 눈, 면접장으로 향하다. 패배감의 늪에서 빠져나온 가람은 더 이상 과거처럼 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싸움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다. 예전에는 수십 개의 회사에 무차별적으로 이력서를 난사했다. 그것은 희망에 찬 도전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기 위한 공허한 몸짓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달랐다. 그는 더 이상 잽을 난사하는 아마추어가 아니었다. 그는 상대를 철저히 분석하고 단 한 번이 결정타를 준비하는 프로였다.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몇 날 며칠 동안 단 하나의 회사를 연구했다. 대기업이나 유명한 회사가 아니었다. 작지만 자신만의 뚜렷한 철학을 가지고 성장하고 있는 중소기업이었다. 그는 그 회사의 홈페이지, 관련 뉴스 기사, 심지어는 대표의 인터뷰까지 모두 찾아 읽으며 회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그들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파악했다. 그는 마치 아폴로 크리드의 경기 영상을 분석하는 로키처럼 자신의 상대를 연구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신이 그 회사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신의 어떤 점이 그들에게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다음 단계는 무기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기존의 낡고 평범한 이력서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리고는 처음부터 다시 자신만의 이력서를 써내려갔다. 그것은 단순한 경력의 나열이 아니었다. 그것은 김가람이라는 한 인간의 투쟁과 성장에 대한 한 편이 짧은 이야기였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를 담담하지만 힘 있는 어조로 서술했다. 자기소개서의 마지막 문장은 이러했다. 저는 귀사에서 요구하는 모든 경력을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떤 지원자보다 더 오랫동안, 더 끈질기게 버틸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15라운드를 모두 뛸 수 있는 심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직 그만이 할 수 있는 그의 영혼이 담긴 자기소개서였다. 그는 서류를 봉투에 넣어 이메일이 아닌 우편으로 발송했다. 이 디지털 시대에 손으로 만져지는 종이의 무게로 자신의 진심을 전달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는 기다렸다. 다른 회사에는 일절 지원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단 한 발이 총알을 쏘았고 이제는 결과를 기다릴 뿐이었다. 초조했지만 불안하지는 않았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몇 주가 흘렀다.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희미한 불안감이 피어오르려던 순간 그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네, 김가람 씨 되십니까? 오, 회사 인사팀입니다. 보내주신 서류 아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혹시 내일 오후에 면접 보러 오실 수 있으신지요? 가람은 순간 숨을 멈췄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에게 주어진 면접의 기회였다. 면접 전날 밤 그는 잠을 설쳤다. 하지만 그것은 불안감 때문이 아니었다. 중요한 시합을 앞둔 복서의 건강한 긴장감이었다. 그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낡은 정장을 꺼냈다. 어머니는 말없이 아들의 정장을 깨끗하게 다려주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 어색하고 촌스러운 모습이었지만 그는 만족했다.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불안하게 흔들리던 예전의 눈빛은 사라지고 고요하지만 강렬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눈빛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호랑이의 눈이었다. 그는 집을 나섰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링을 향해 그의 첫 번째 라운드를 치르기 위해. 그는 더 이상 기회를 구걸하는 패배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싸우러 가는 전사였다. 54편, 세상이라는 이름의 링. 회사의 로비는 거대하고 차가웠다. 높은 천장과 대리석 바닥, 분주하게 오가는 직원들. 모든 것이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려는 청년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가람은 잠시 위축되는 자신을 느꼈다. 그의 마음속에서 너는 이곳에 어울리지 않아 라는 과거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는 미키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일어나, 이 빌어먹을 녀석아. 미키는 널 사랑한다고. 그는 다시 눈을 떴다. 로비는 더 이상 그를 압도하는 공간이 아니었다. 그저 그가 싸워야 할 일일 뿐이었다. 면접 대기실에는 그와 같은 지원자들이 초조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모두가 잘 다려진 정장을 입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중얼거리며 손에 땀을 쥐고 있었다. 가람은 그들처럼 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했다. 마치 시합 전 라커룸에서 명상에 잠긴 복서처럼. 김가람 씨, 들어오시죠. 마침내 그의 이름이 불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면접실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길고 넓은 테이블 건너편에 3명의 면접관이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들은 가람의 새로운 상대였다. 반갑습니다. 김가람 씨, 앉으시죠. 면접은 예상대로 날카로운 질문들로 시작되었다. 이력서를 보니 졸업 후 공백 기간이 꽤 기네요.
그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전의 가람이었다면 이 질문에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달랐다. 길을 잃었었습니다. 그의 솔직한 대답에 면접관들의 얼굴에 처음으로 위아한 표정이 떠올랐다. 세상이 정해놓은 길 위에서 제가 가야 할 방향을 잃고 오랫동안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저는 바닥을 치고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시간은 저에게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저 자신을 단련시킨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다음 질문이 이어졌다. 우리 회사는 동종업계 경력자를 우대합니다. 김가람 씨는 관련 경력이 전혀 없는데 본인이 이 직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공격적이고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하지만 가람은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맞습니다. 저는 경력이 없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저의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테이블 위로 상체를 살짝 숙이며 면접관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불타고 있었다. 저는 다른 지원자들처럼 능숙하게 일하지는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보다 더 절박하게, 더 끈질기게 일할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포기하는 법을 모릅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될 때까지 물고 늘어질 겁니다. 저는 마지막 라운드 공이 울릴 때까지 결코 쓰러지지 않는 법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면접실 안에는 정적이 흘렀다. 면접관들은 그의 알 수 없는 비유와 그 안에 담긴 압도적인 자신감의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은 수많은 지원자들을 만나봤지만 이런 사람은 처음이었다. 면접이 끝났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다. 합격일지 불합격일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오늘 이 세상이라는 이름의 링 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후회는 없었다. 그는 건물 밖으로 나와 눈부신 오후의 햇살을 온몸으로 맞았다. 그는 패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두 발로 당당히 서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그는 이미 충분히 승리한 것이었다.